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어른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멋진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어른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 책들까지도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가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부족하다면 나는 이 책을 어린 시절의 그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어른들도 처음에는 모두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쳐쓰고 싶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여섯 살 적에 나는 원시림을 다룬 책에서 놀라운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체험한 이야기란 책이었다. 맹수를 칭칭 감아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위와 같다. 그 책에는 이러한 글귀가 씌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꼼짝도 하지 않고 6살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에서의 여러 가지 모험에 대해 한참 동안이나 상상의 날개를 펼친 후 색연필로 내 생의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다. 나의 그림 제1호였다.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어른들에게 내가 그린 걸작을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라고 되물었다.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의 모습이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나의 그림 제2호는 이러했다. 그러자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따위의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을 공부하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실망이 컸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아이에게는 몹시 힘든 노릇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어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세계의 구석구석을 안 가본 데 없이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를 한 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된 셈이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런 지식은 한밤중에 방향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나는 일생 동안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들과 수많은 교제를 해왔다. 어른들과 어울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것이다. 나는 아주 가까이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간직하고 다니던 어린 시절의 나의 그림, 제 1호를 보여주며 그 사람을 시험해보곤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뭔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언제나 모자로군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보아뱀, 원시림, 별 등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브릿지와 골프, 정치와 넥타이 등을 화제로 삼았다. 그러면 그들은 매우 착실한 젊은이를 알게 됐다며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외톨이로 살았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 나는 마음을 터놓고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비행기 엔진에서 뭔가 고장이 난 것이었다. 정비공도 없었고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나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문제였다. 물도 겨우 일주일쯤 마실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뗏목에 의지한 표류자보다 더 외로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동이 터올 무렵 아주 작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두 눈을 비비며 사방을 잘 살펴보았다.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어린아이가 나를 심각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훗날 나는 그 아이를 모델로 하여 최고로 멋진 초상화를 그렸다. 물론 내 그림은 실제 모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화가가 되려는 꿈을 어른들에게 꺾여서 그 후로는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 그리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느닷없이 나타난 그 아이를 쳐다보았다. 그때 내가 인가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 꼬마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다. 또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도 되는 듯 나지막이
되풀이해 말했다. 부탁이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든 거기에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맞고 있던 내게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을 주로 공부했다는 생각이 떠올라 약간은 언짢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퉁명스레 말했다. 아이가 답했다. 괜찮아요. 양을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일찍이 양이라곤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보아뱀 뱃속의 코끼리는 싫어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싫어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거든요. 나한텐 양이 필요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려 보였다. 아이는 내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말했다. 안 돼요.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어요. 다시 그려줘요.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내 어린 친구는 너그럽게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아저씨,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이번 그림도 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나는 서둘러 엔진 분해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에 옆에 그림을 아무렇게나 끼적거려 놓고는 한 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단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혀졌다. 바로 이런 걸 원했어요.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겠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거기 있는 걸로도 충분할 거다. 내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어머, 잠들었나 봐요. 이렇게 어린 왕자는 내 곁을 찾아왔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지만 내 질문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가 가끔 툭툭 내뱉는 말을 통해 나는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다. 예컨대 어린 왕자는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란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 나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소리치는 게 아닌가. 뭐요?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와, 정말 재밌네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었다.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다.
그가 내 불행을 진지하게 걱정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때 나는 그 아이가 신비롭게 호련히 나타난 이유를 알아낼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깨닫고 불이 나게 물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이걸로는 그리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군. 그리고는 한참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살며시 꺼내서는 보물인 양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에 대해서 슬쩍 내비친 말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으로 몸이 달았을지 여러분은 짐작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애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지? 네 집은 어디에 있지?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양의 집으로 쓰일 테니 정말 잘 됐어요. 물론이란다. 그리고 네가 착하게 있으면 낮에 양을 묶어놓을 수 있는 고삐도 만들어줄게. 말뚝도 주고. 나의 제안에 어린 왕자는 몹시 놀란 듯했다. 양을 묶어놓는다고요?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요. 그렇지만 묶어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친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요. 그리고는 약간 기분이 울적해졌는지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더라도 그다지 멀리 가지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하여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겨우 집 한 채만 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을 붙여놓은 커다란 별들 말고도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든 수백 개의 다른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대신 소행성 3251호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인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호라는 별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니다. 이 행성은 1909년 터키의 한 천문학자에 의해 딱 한 번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이 행성의 발견을 훌륭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다. 소행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서는 천만다행으로 터키의 독재자가 국민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그 행성의 발견을 다시 증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애써 번호까지 일러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가령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도 어른들은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나비를 채집하는 건 좋아하니? 등과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 몇 살이지? 형제는 몇 명이야?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지? 아버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니? 등과 같은 것만 묻는다. 이런 질문만으로도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이 예쁘게 핀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들락거리는 예쁜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그들은 와, 정말 멋진 집이겠구나. 라고 탄성을 지른다. 따라서 매혹적인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는데 그게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행성 B612호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질문으로 조용히 넘어갈 것이다. 어른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옛날에 자기보다 조금 큰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친구를 갖고 싶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었다. 그래야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진실을 가깝게 전해질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이 책이 가볍게 읽히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할 때마다 깊은 슬픔이 밀려온다. 벌써 6년 전에 내 어린 친구는 그의 양과 함께 떠나가 버렸다. 내가 여기에서 그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려고 애쓰는 이유는 영원히 그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더없이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도 숫자밖에 모르는 어른이 될지 모른다.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다.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그래도 실물에 가깝게 초상화를 그려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어떤 그림은 전혀 닮지 않을 수도 있다. 키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큰데 저기서는 또 너무 작게 그려질 수 있다. 어린 왕자의 옷 색깔에서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더듬더듬 그려보련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나를 탓하지는 말기 바란다. 내 어린 친구는 이렇쿵 저렇쿵 설명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상자에 감춰진 양을 볼 수 없다. 나도 이제는 조금 어른처럼 변해버린 것 같다.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은 모양이다. 날마다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그 별을 떠난 이유, 그리고 어린 왕자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통해서였다. 그런 식으로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 양 덕분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몹시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래. 아, 너무 잘됐다. 그러나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한때에 코끼리를 데려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 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말했다.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요. 하지만 곧 진지한 말투로 덧붙였다. 바오밥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았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니? 어린 왕자는 증거라도 제시한 듯이 엥? 봐요 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나는 혼자 그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한참이나 머리를 싸매야 했다.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좋은 풀들과 나쁜 풀들이 있었다. 따라서 씨앗에도 좋은 씨앗들과 나쁜 씨앗들이 있었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은 땅속에서 잠자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나고 싶어 한다. 그럼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살포시 내민다. 무나 장미의 새싹이면 그대로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풀들의 싹이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은 바오밥 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조금만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처치할 수 없게 돼버린다. 금세 별 전체를 뒤덮고 뿌리로 별을 꿰뚫어 버린다. 별이 너무 작다면 바오밥 나무가 너무 커서 그 별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다. 습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세수를 마치면 별도 정성껏 보살펴 주어야 해요. 바오밥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땐 장미와 무척 비슷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이 되면 곧바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해요. 좀 귀찮기는 하지만 무척 쉬운 일이에요. 어느 날 그는
우리 별에 사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새겨지도록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그 그림이 도움이 될 거예요. 때로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괜찮지만 바오bab나무의 경우는 언제나 커다란 재앙이 뒤따르거든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알아요.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뒀지요. 나는 어린 왕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군자처럼 말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나 바오bab나무의 위험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만에 하나 소행성에서 길을 잇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므로 나는 이번만은 겸손해야 한다는 원칙을 버리고 어린이들이여 바오bab나무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바오bab나무를 이렇듯 정성껏 그린 이유는 나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래전부터 위험에 빠져있는 내 친구들에게 그 위험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그런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은 이 책에는 왜 바오bab나무의 그림만큼 멋진 그림이 또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멋지게 그려보고자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바오bab나무를 그릴 때는 다급한 심정의 기운이 났다.